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오늘 전국에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이 어제보다 10도가량 낮아지겠습니다. 그동안 폭염으로 뜨거워진 공기 탓에 많은 비가 쏟아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제주도와 남해안 지방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함에 따라 우리 정부는 다음 달부터 협의체를 구성해 대책 준비에 나섭니다. 국내 적용은 2026년쯤으로 전망되는데 게임업계와 문화계 등에서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진통이 예상됩니다. 중국 화웨이가 미국의 거래 제한 조치에 이어 이번엔 와이파이와 반도체 등의 국제 기술 표준을 정하는 단체에서 잇따라 퇴출당하고 있습니다. 기술 표준을 정하는 논의에 참여할 수 없게 된 화웨이는 미국의 정치 행위 때문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7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제주도와 남해안에 호우와 강풍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전국의 비와 함께 서늘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그동안 폭염으로 대기가 뜨거워진 가운데 남서쪽에서 저기압이 다가오며 비구름이 강하게 발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 산간에 최고 60mm, 남해안에도 40mm의 비가 더 내린 뒤 오후부터 점차 그칠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1도, 광주와 대구 22도로 어제보다 7도에서 12도가량 뚝 떨어져 종일 서늘하겠고 오늘 밤 비바람이 점차 그치고 나면 이번 주 내내 초여름 더위가 다시 이어지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게임 중독을 알코올 중독처럼 질병으로 분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게임 중독 질병 분류는 2022년부터 각국이 시행하도록 권고됐는데 국내 도입은 적용은 빨라야 2026년쯤으로 전망됩니다. 보건당국이 관련 움직임을 시작한 가운데 관련 단체나 정부 부처, 여론까지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WHO의 새 기준은 2022년부터 각 회원국에 적용됩니다. 권고사항이라 적용할지 말지는 각국이 결정하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하겠다는 의지가 큽니다. WHO의 결정 하루 만에 보건복지부는 협의체를 구성해 다음 달부터 조정 작업과 합의점 도출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에서 게임 중독이 공식 질병으로 분류되려면 한 단계 과정을 더 거쳐야 합니다. 통계청이 5년마다 작성하는 한국인의 질병과 사망 원인 분류 체계에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게임 중독에 대한 기준과 전문가 자문, 유사 증상인 인터넷 중독이나 스마트폰 중독과의 관계가 점검될 예정입니다. 최종 도입하기로 결정이 되면 빨라야 2026년부터 적용됩니다. 그러나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게임 중독, 질병 분류를 놓고 대립이 첨예하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의심이 되어도 이걸 어떻게 예방하고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에 대한 표준이 없었다면 이제는 진단 체계가 마련이 되기 때문에 있는 시스템으로 연결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의미입니다. 게임을 좋아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많은 청소년들이 정신장애자로 몰리는 사태를 가장 저희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충분한 진단과 치료, 측정 이런 어떤 사안들이 기반들이 마련될 때까지 가능하면 국내에 질병 코드 도입을 연기시키고 관련 부처 입장도 달라서 복지부는 찬성, 문체부는 반대입니다. 특히 게임 산업의 주무부처인 문체부는 장관이 직접 중독에 대한 인과관계를 증명할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WHO가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할 경우에 대한 전망 보고서에서는 국내 게임 산업 매출 손실이 2023년부터 3년간 최대 1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게임 중독의 질병 분류 국내 도입을 놓고 진통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지난 24일 국내 시장에 첫 출시된 미국 전자담배 시장 1위 제품에 대해 정부가 성분 분석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신종담배의 유해 성분 정보를 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성분 분석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각종 담배 제품의 유해 성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담배 성분 분석법과 독성 의존성 평가법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미국 하버드대 연구팀이 액상형 전자담배 향료가 사람 기도의 선모에 악영향을 주고 이로 인해 폐 기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등 전자담배 유해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신종 액상담배 줄은 2015년 출시된 이후 현재 미국 전자담배 시장의 70% 이상을 장악한 액상형 전자담배로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지난 24일 국내에 출시됐습니다.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고 있는지 측정할 수 있는 자가 측정기가 개발됐습니다. 미국 신시내티대 연구팀은 가정에서 소변이나 타액, 혈액, 땀 속 스트레스 호르몬을 측정할 수 있는 간단한 측정기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기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파악할 수 있는 시험 용지와 자외선을 이용해 체액에 들어있는 호르몬을 측정함으로써 스트레스 강도를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연구팀은 이 기기를 통해 현재 자신이 받는 스트레스 강도가 전문의의 도움이 필요한 수준인지를 알려주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올해 초 경기도 안성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중국에서 들여온 불법 축산물에 의해 유입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역학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방역당국은 아프리카 돼지열병도 유사한 경로로 전파되지 않을까 긴장하고 있습니다. 천상규 기자입니다. 추위가 명의를 떨치던 지난 1월 28일 경기도 안성시의 한우 농가로부터 올해 첫 구제역 의심 발생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이어 경기도 안성과 인근 충북 충주시 등 두 곳의 한우 농장에서도 유사한 증세를 보인다는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검역 당국의 정밀 검사 결과 이들 농장의 한우들은 모두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예방적 차원에서 인근 한우들을 폐기 처분하는 등 차단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 더 이상의 구제역 확산은 막았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올해 구제역은 지난해 중국 구이저우성에서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와 99.5%의 유사성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입 경로를 특정할 수는 없으나 중국에서 들여온 불법 축산물에 의해 유입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 때문에 아프리카 돼지열병도 불법 축산물에 의해 바이러스가 유입되지 않을까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도 구제역 전파처럼 해외 여행객들이 가져온 불법 휴대축산물에 의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국경 교목을 더욱 철저히 하고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공항과 항만 검역 인력을 32명으로 늘리고 탐지견도 추가로 배치하는 등 해외로부터 불법 축산물 반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전파 경로와 피해에 대해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바이러스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천상규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원자력발전소 지역 주민 등과 함께 2019 국가위기 대응 연습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습은 지진과 정보통신 마비, 원전 방사능 노출 등 6개 재난이 동시에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시행됩니다. 특히 경북 울진 한울원전에서는 지진으로 원전 건물이 파손된 상황을 가정한 원전 주변 주민들에 대한 보호 조치 등 현장 훈련이 진행됩니다. 미국으로부터 거래 제한 조치를 당해 곤경에 처한 화웨이가 이번엔 와이파이와 반도체 등의 국제 기술 표준을 정하는 단체에서 잇따라 퇴출당하고 있습니다. 화웨이가 이들 단체와의 관계가 끊기면 해외 사업을 확대할 때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어 큰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도에 박희청 기자입니다. 무선 기술의 표준을 정하는 와이파이 연맹이 화웨이의 참여를 잠정 제안했다고 니케이 아시안 리뷰가 보도했습니다. 이 연맹은 애플과 퀄컴, 인텔 등을 회원사로 두고 있습니다. 또 삼성과 도시바, HP 등이 주축인 국제 반도체 표준 협의 기구는 화웨이에 대한 미국 제재가 풀릴 때까지 회원 자격을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화웨이는 휴대용 기기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SD 메모리 카드의 표준을 결정하는 SD 협회에서도 퇴출당했습니다. SD 협회는 미 상무부의 명령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화웨이는 이들 기술을 이용할 수는 있지만 앞으로 기술 표준을 정하는 논의에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화웨이는 경쟁력 하락으로 큰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화웨이는 성명을 내고 어떤 국가의 정치 행위 때문에 세계 산업계의 공개 표준 협력이 방해받으면 안 된다며 반발했습니다. 미국의 거래 제한 조치 이후 기술 표준을 정하는 기구에서 잇따라 퇴출되면서 화웨이가 사면 초과로 내몰리는 형국입니다. YTN 박기천입니다. 미국 민간 우주 기업 스페이스X가 소형 위성 60기를 실은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소형 위성 1000기를 우주에 올려 전 세계 인터넷을 공급하려는 꿈을 이루기 위한 첫 발걸음입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미국 플로리다 케이프 커너베럴 공군기지. 스페이스X의 펠컨 9 로켓이 불을 내뿜으며 하늘로 치솟습니다. 이번 발사에는 스타링크라고 불리는 소형 위성 60기가 실렸습니다. 스페이스X는 스타링크 1000기를 우주에 띄워 전 세계 곳곳에 인터넷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번 발사는 1차로 60기를 먼저 올린 겁니다. 앞으로 12차례 더 로켓을 발사해 스타링크가 800기가 되면 서비스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앞서 또 다른 우주기업 원앱도 올해 초 소형 위성 6기를 띄운 데 이어 앞으로 600기를 올려 인터넷 서비스를 할 예정입니다. 우주 인터넷 시장이 300억 달러 규모로 전망되면서 우주 기업들이 앞다퉈 뛰어드는 겁니다. For example, instead of having a huge, giant satellite to look down to do Earth imaging, you will just have, and if that one big satellite goes out, your mission is basically done. But if you have a bunch of smaller satellites, that's 1,000. If one goes out, you can still continue the mission. 이들 위성은 전 세계 오지에서부터 선박이나 비행기까지 인터넷을 공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마존도 프로젝트 카이퍼라는 이름으로 우주 인터넷 구축을 준비하고 있어 관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에 실려 발사될 초소형 위성 개발을 지원하는 큐보 위성 경연대회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1년 10월로 예정된 누리호 두 번째 발사 때 누리호에 실릴 큐보 위성을 제작할 참가자를 내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학과 산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경연대회는 내년 2월 1차 대회에 이어 8월 2차 대회를 통해 최종 참가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대회를 통해 선발된 3개 대학팀과 1개 산업체팀은 최대 7억 원의 개발비를 지원받습니다. 지난 25일은 실종 아동의 날이었습니다. 금쪽 같은 아이를 잃은 부모의 심정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겠죠. 흘러간 시간을 반영해 실종된 아이들을 빨리 찾을 수 있도록 과학기술이 한몫하고 있습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19년 전 실종 당시 4살이던 어린이가 23 어엿한 숙녀로 성장한 모습입니다. 5살 개구쟁이는 어느새 흰머리가 성성한 47의 중년이 됐습니다. 훌쩍 지난 시간만큼 그 외형도 달라졌을 실종 아동의 현재 모습을 과학기술로 재현하는 시스템입니다. 실종자의 현재 나이를 입력하자 사진 속 주인공은 금세 반세기의 시간을 뛰어넘습니다. 주름이 많이 생기고 또 얼굴형에 대한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기술을 개발할 때도 나이대에 대해서 변화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분석을 했습니다. 다양한 나이대의 사람들의 사진을 분석하고 부위별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할지 일종의 공식을 만들어 대입한 겁니다. 부모의 유전자 정보 가운데 외형과 관련한 부분을 예측 과정에 반영하는 연구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특히나 성장기를 거치면서 외형적으로 큰 변화가 나타났을 아동들을 찾는 데 유리합니다. 과거 모습 그대로 홍보를 하고 제보를 받는 방식이었는데 성장기에 있는 아동의 모습은 굉장히 많이 변하거든요. 변화된 현재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연구팀은 여러 대의 CCTV 속에서 같은 사람을 빠르게 발견하는 기술이나 CCTV 영상 속에서 사람이 녹화된 부분만을 요약해 보여주는 기술 등을 개발해 실종 아동을 찾는 골든타임 확보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
멀티미디어 분석이란 범죄 수사와 관련된 사진이나 영상, 음성 등 과학적인 방법으로 분석하고 복원하는 일을 말합니다. 최근에 CCTV나 차량 블랙박스, 스마트폰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기기의 사용이 늘어났죠. 그래서 많은 사건 현장에서 증거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멀티미디어 분석이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사이언스 CSI에서는 대검찰청 멀티미디어 분석실 김동민 실장과 함께 멀티미디어 분석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